NHL에서는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거침없는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벌 LA 킹스와 애너임 덕스의 경기는 어땠을까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체코와 스웨덴, 슬로베니아 남자 대표팀도 평창 올림픽에 나설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최종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한편 IOC는 여자 대표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제9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일반부에서는 상무가 대명 킬러 웨일즈와 웨이브즈를 연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3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32회 출발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김천 PD가 없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이 일단 언제인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저희가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밖이 어두운 상황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 저녁인데요. 지금 박힘찬 PD가 오늘 그 진천 선수촌에서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 직접 가서 박힘찬 PD가 지금 취재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월요일 저녁에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교통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도착이 늦어지고 있네요. 좀 제 시간에 도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지금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둘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일단 양해 먼저 구하고요. 안내 말씀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따가 끝까지 도착이 안 되면 전화 연결로라도 또 오늘 진천 선수촌 미디어데이 행사 어땠는지 간략하게나마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2회 댓글 먼저 봐야죠. 유튜브 댓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유튜브 댓글 확인을 제때 못하는 바람에 조금 뒤늦게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또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나님이 유튜브에 오랜만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댓글을 주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아이스하키 컨텐츠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팟캐스트를 해오고 계셨군요. 감사해요. 이번 평창을 통해서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볼게요. 이런 팟캐스트를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조나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132회째인데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되신 청취자분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저희야 감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재밌는 일입니까? 많은 청취자분들 역주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제목 그렇죠. 보시고 출연진 이름 보시고 좀 과거에 있는 회차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조나님 유튜브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SY더맨님 댓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얘기가 됐었던 저희 말씀드렸었죠? 여자 대표팀 남북 단일팀 문제 관련해서 내용을 쭉 주셨는데요. 역시 좀 답답한 그런 또 심정이 느껴지네요. 사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이슈가 지금 가장 스포츠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회 133회에 남북 단일팀 문제에 대한 이슈를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박김찬 PD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좀 아쉽게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남북 단일팀 관련한 그런 댓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좀 최소화하고 제가 기를 모으고 있다고 박김찬 PD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기를 좀 잔뜩 모아서 다음 주에 좀 더 댓글 내용 그다음에 팩트 체크부터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많은 분들의 좀 의견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최소화시킨다는 점 여러분께 좀 양해를 또 구해야 될 것 같네요.
SY더맨님 그 뒤에 댓글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대학부 경기 늘어나야 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링크장이 더 생기면 자연스레 해결되겠죠? NCAA는 팀당 시즌 40경기가량 소화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소 25경기는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동계체전 말씀드리면서 대학부 경기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 또 공감을 해주셨네요. 40경기 정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근데 거기랑은 또 NCAA는 사실 좀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25경기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25경기보다도 턱없이 적은 경기 수만을 소화하다 보니까 빨리 좀 경기 수를 늘려야 할 것 같고, 글쎄요, 링크장이 없다는 것도 참 문제예요. 각 대학팀들마다 학교에 링크장이 다 있으면 또 좋은데 그것도 아닌 현실이라 여러 가지 좀 현실이 어려운데, 어쨌든 중요한 건 경기 수는 확실히 빨리 늘어나야 된다. 그건 분명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SY더맨님이 지난 131회에 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Fifth 비틀즈님 오셨습니다. 3월까지는 샥 리캡 보는 것 빼고는 하키 관련해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요즘인데요 하시면서 출발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3연승에서 연승 좀 이어지면 핫 나올까 해서 봤더니 또 콜로라도, 피츠버그, 오리 때 말씀을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또 상어 때, 오리 때라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주고 계십니다. 그건 기적이 아닐까 싶네요 하셨고요. 출장을 가시나봐요. 1월 말에서 2월 초 2주간 오스트리아로 출장을 가시는데 거기서 직관을 좀 해볼까 했더니 일정이 잘 안 맞네요. 출장 시작일이 오스트리아 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볼 수가 없으실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올 시즌은 어째 직관하기 힘든 한 시즌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하시면서 또 아직은 중계보다 직관이 선수들 움직임을 보기에 더 익숙해서 좋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 리그도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EBL 같은 경우에도 뭐 수준 자체는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좀 아쉽네요.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세너제이 샤크스에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뭐 퍼시픽 2위라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처음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카이라치라고 읽으십니다. 카이라치? 이분이 제가 또 이를 봤을 때는 카이리 어빙 선수의 팬인 것 같고요. 카이리 어빙 선수가 예전에 이제 선수 시그니처 농구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이키 쪽에 굉장히 카이리 2가 나오면서 허라치라는 상당히 유명한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의 컬러웨이를 카이리 2에 입힌 그 모델 이름이 카이라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리를 해본. 카이라치님이라고 읽으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이라치가 아니라면은 맞습니다. 정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내용 볼까요? 안녕하세요. NHL에 자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최근에 아시아리그도 몇 경기 본 아이스하키 입문자입니다 하시면서 댓글 주셨어요. 이번 평창올림픽 더 재미있게 보고 싶은데 한국 선수들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네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석 같은 게 써있는 커뮤니티나 사이트가 혹시 있을까요?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쪽 리그는 없고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하키 선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묶어둔 이런 사이트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리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선수들이 일단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을 좀 주축으로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대부분 국가대표에서 선발되신 거를 좀 공통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셔서 경기를 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아이스하키 이제 막 입문하신 분인 것 같은데 뭐 각 공식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비하인더넷을 비롯해서 온더스포츠 컨텐츠를 즐기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면서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경기를 많이 보시면 좋겠죠. 네, 점점. 일단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아시아리그 입문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딱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몇몇
있으실 겁니다. 이제 뭐 네. 그런 선수들을 조금 더 이제 이 선수가 예전에 어느 팀에서 뛰었지, 예전 성적이 어떻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다 보면은 금방 정을 붙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평창 올림픽에 관한 부분은 또 우리나라 대표팀 또 다른 나라 대표팀 명단 소개 순서를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132회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이라치엔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플라이카미님 댓글이 있습니다. 플라이카미님 요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키도 그렇고 삶도 그러시대요. 하키 쪽은 뭐가 답답하신지 다 짐작이 좀 되네요. 링크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스케이트라도 타고 싶은 요즘입니다. 동계체전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리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들까지 촬영해 주셔서 저같이 멀리 사는 팬들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구에 계시죠? 다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체코팀 최종 로스터 발표됐는데 다음 화는 체코팀 로스터 관련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흐흐. 딱 맞추셨는데요. 네. 오늘 뭐 그렇죠. 오늘 체코 최종 명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단일팀 관련해서 여자 대표팀 단일팀 관련해서 댓글도 답답한 심정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비하인더넷 작년에 100회 특집 때 나왔던 게 생각나서 다시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좀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주변에 하키에 대해 얘기하는 분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많은데 비하인더넷 통해서 많이 달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 100회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야, 그 지난 회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감에 젖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 되게 잘하시고 가셨는데 네,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난 53회가 내용이 뭐냐면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이 53회도 다시 들으셨는지 여기에도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 53회 이거는 아까 일단 카이라치님께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3회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 편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플라이카미님 댓글 후원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이버 댓글 넘어갑니다. 알로에츠님 오셨어요. 역시 단일팀 얘기 나와요. 한국을 떠난 이유를 또 밝혀주셨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단일팀 관련해서 댓글은 싹 다 모아서 저희가 다음 회에 특집 때 한번 쫙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 이후에 댓글이 직관을 또 다녀오셨는데 좋아하는 선수 타바레즈의 두 골을 직접 보셨군요. 즐거우셨다고 하셨어요. 상당수의 헵스 팬들은 타바레즈가 와주길 기대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듯 하네요 하셨고요. 스탬커스 그 세금 때문에 템파베이 잔류했듯이 일전에 어떻게 달라스와 템파가 강팀인가 생각해봤는데 플로리다와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도 작용하는 듯 하네요 하셨고 괄호에 펜서스가 못하는 건 뭐라 설명해야 점점. 세금 제도도 선수의 이적, 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되기는 합니다.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단장이 얼마나 유능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짐릴 단장이나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팀 컬러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영입, 이제 선수 영입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이즈만 담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드래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팀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제 단장의 노력이나 팀 내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사실 플로리다가 못하는 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인컴 텍스가 없든 뭐가 됐든 팀이 못하면 결국 안 갑니다. 거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 팬서스 같은 경우는 갤런트 감독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 감독을 중간에 교체를 했죠. 그리고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로스터의 추이를 보면은 잘하고 있는데 왜 팀을 이렇게 갈아엎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갤런트 감독 지금 베이거스 가서 지금 1등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선수 보낸 이런 선수들 다 지금 실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소득을 못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스내부라든지 구단 결정권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갑자기 또 그 생각나네요. 이제 축구에서 막 카타르 리그라든지 막 중동 리그에 가면 선수들 세금 때문에 연봉이 좀 유리하다. 뭐 그렇죠. 그런 또 네. 생각도 스쳐 지나가네요. 그 이후에 댓글이 또 이어지는데 아마 베가스도 선수 영입에 어드밴티지가 있을 듯합니다. 잘하니까요. 반면 캐나다는 너무 높아서 야구, 농구 모두 여기 오는 걸 싫어하고 하키는 애양심에 기대는 듯합니다. 하셨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팀이 잘하면은 문제가 없죠. 예, 뭐 팀이 이제 희망이 있고 보세요. 에드먼턴 보세요. 에드먼턴 당장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FA 선수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요. 세금 부분도 있지만 팀이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 돈으로 이 선수를 영입을 하면 안 되는데 더욱 돈을 주고 이 선수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앤드류 페런스 같은 선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드먼턴 잘 나가기 시작했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잖아요, FA 선수들이. 제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 스포츠 선수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예, 어차피 그 선수들은 돈은 정말 벌대로 벌기 때문에 세금 조금 더 뗀다고 좋은 팀으로 안 가고 이런 부분은 예, 물론 뭐 이런 선수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그 수가 저는 많다라고는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센트럴 디비전 한 팀 더 생겨서 좀 쪽수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팀 확장은 시애틀에 팀이 생기면 퍼시픽이 9팀이니까 카이오츠가 휴스턴으로 옮겨질 수 있을 거라네요. 퀘벡시티에 대한 말씀도 주셨네요. 그 훌륭한 비디오트론 센터를 주니어리그에서 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뭐 거기는 뭐 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퀘벡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주셨어요. 예, 뭐 휴스턴 같은 경우나 휴스턴이나 지금 시애틀이 좀 물망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기면 어쨌든 서부에 한 팀이 더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 좀 팀 간의 불균형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예, 바이킹님도 애리조나가 원래부터 옮긴다는 말은 많았는데 의외로 버티고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으로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댓글 봅니다. 문백님 댓글이 있어요. 문백님도 이 단일팀 문제에 대한 블로그 링크를 걸어주시면서 답답함을 또 호소해 주셨어요. 많이들 답답하시죠. 예. 다음 주에 한번 많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힘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흐흐 하셨네요. 육아에 힘쓰고 계신 손상호 기자님께 격려 메시지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그 디비전 팀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인데 혹시 디비전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하셨네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디비전 분포가 꽤 극적이더라고요 하시면서 거리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위치 기준인 듯 하면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혹시 기준이 있냐?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서부 팀들 시즌 말미암이 여독이 좀 있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 형태로 주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이제 CBA 협상 때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비행 거리라든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적인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예. 사실 NHL 같은 경우는 좀 동부 쪽에 팀이 오밀조밀하게 있다 보니까 서부 팀들은 사실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사실 NHL 팀들을 전역으로 이제 퍼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스케줄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점이라고 보면 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또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뭐 뒤에 이제 댓글 나온 게 뭐 백투백이 많은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제 어드밴티지나 좀 이제 디스어드밴티지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 생각해 보면은 디트로이트와 콜럼버스가 그 당시에 이제 서부 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지난번 다시 재구성을 이후로는 동부로 들어왔죠.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나누어졌고요. 또 이제 뭐 팀 하나 더 생긴다면은 이제 좀 디비전 이름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뭐 소속 팀들은 조금씩 이제 세부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메트로가 사실 예, 거리 입장에서는 제일 이득 보는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문백님 댓글에 알로에츠님이 또 댓글로 정보를 주셨어요. MLB는 시애틀이 가장 길다던데 의외로 하키는 콜로라도네요. 이게 뭐 거리를 얘기하신 것 같죠? 백투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뭐 매년 네. 이제 그런 이 팀들의 여행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막 계산하는 이제 이런 글 같은 게 올라옵니다. 네.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하나 걸어주셨는데 이게 NHL 2017-2018 올 시즌 각 팀별 스케줄을 아주 요밀조밀 분석해 놓은 내용이에요. 요거 뭐 문백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로에츠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문백님 댓글까지 봤고요. 다음은 바이킹님 댓글입니다. 바이킹님도 또 남북 단일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심정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댓글이 사실 지난주에 목이 쉬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이게 무슨 얘기죠? 옆에서 풋볼 이야기 하시는 거. 역시나 네. 옆에서 딸내미가 땡땡땡 보듯이 보더군요. 하키 방송이라 얘기하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NFL 이야기 나옵니다. 이글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단히 했고요. 맥주, 와인, 치킨윙, 보쌈. 경기 전에 쓰신 것 같네요. 네, 나눠 드시면 좋은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붙여주신 게 축하드립니다 이 기자님. 안 끝났는데 쓰셨나봐요. 아직 안 끝났지만 완패입니다. 패치 꼭 잡아주세요. 예, 분위기가 사실 한 1분만 하면 분위기가 사실 필라델피아가 너무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 또 처음 잡은 분위기를 아예 내주지 않으면서 초반에 굉장히 크게 점수 차이를 또 벌렸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미네소타 선수들이 좀 중요할 때 좀 턴오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패배로 연결된 것 같은데 내년 그래도 이제 바이킹스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전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일각에는 드루 브리스를 영입을 하면 정말 뭐 NFC 우승은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좀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을 좀 기약을 하시면서 좀 올해는 좀 이제 남은 경기 뭐 한 마지막 경기 한 경기 남았는데 이 부분이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비하인드넷이 순간 잠깐 NFL 팟캐스트로 빙의가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잠깐 소개를 드리면 NFL 얘기입니다. 지금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이에요. NFL. 바이킹님 미네소타 바이킹스 팬이시고요. 이현숙 기자님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팬이신데 예. 그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어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슈퍼볼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슈퍼볼 2월 5일에 뉴 잉글랜드와 필라델피아 경기가 잡혀 있어요.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여기까지였네요. 네, 또 위로를 드립니다. 알로이츠 님도 뭐 바이킹스 안소니에게 악감정 가득한 패커스 팬으로서 즐겁게 보고 계시다고 답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댓글이군요. 알로이츠 님이 또 댓글을 하나 주셨어요. BCHL의 캐피털스 팀에 수비수 사이먼 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10대인 듯한 선수인데 꿈이 NHL이 아니라 베이징 올림픽 참가라네요. 별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들과 하키 선수가 되고픈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 아버지가 팀을 샀다네요. 캐피털스 유니폼에 8번 달고 뛰네요. 하시면서 저도 여기서 잘 되면 QMJHL 팀 지분 갖는 게 소원입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첸 선수는 사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좀 가끔 연락을 하는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다고요? 예, 이 선수가 그래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뭐 가끔 뭐 정보 같은 걸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올해 이 선수가 주니어 마지막 연도를 이제 소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밴쿠버 카눅스 쪽에 이제 트레이닝 캠프를 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참가를 했어요. 어쨌든 뭐 본인의 꿈을 좀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앞으로 뭐 사실 중국 하키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2022년에는 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뭐 프로 커리어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올해가 주니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이 이름은 기억을 해두시면 언젠가는 좀 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네. 사이먼 첸. 중국 팬분들은 또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32회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봤습니다. 남북 단일팀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댓글들 소개를 드렸어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박힘찬 PD가 저에게 선물 당첨자 선발 권한을 주고 갔어요. 제가 알아서 하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유튜브에 처음 댓글을 남겨주신 조나님. 네. 늦게 확인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조나님께 선물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아이스하키 입문자라고 하셨던 카이라 지혜님, 이분 앞으로 좀 많이 즐겨주십사 부탁의 의미로 또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조나님, 카이라 지혜님 두 분께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선물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가 남아있나 잘 모르겠어서 일단 받아보셔야지 좀 알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댓글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지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댓글을 주신 두 분인데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댓글로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풍성한 댓글 저희 비하인드넷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NHL의 동향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NHL 핫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텐데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어요. 와, 9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네요. 예, 멈추지 않고 있네요. 콜로라도 애벌랜치를 뽑아봤습니다. 예.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휴식기 이후에도 페이스가 전혀 이제 떨어지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3연승을 추가해서 9연승을 달성을 했어요. 예.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금 이제 플레이오프권으로 들어왔고요. 같은 수의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7점 차이가 나는 내슈비를 제외한다면은 센트럴 디비전에서 상위권 싸움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콜로라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네이선 맥키넌 선수는 지금 9연승 기간 동안 19포인트를 올리면서 지금 NHL 포인트 랭킹에서도 전체 2위에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맥키넌 선수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은 콜로라도가 앞으로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콜로라도의 9연승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이 9연승이 콜로라도 팀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최다 연승 기록이라고 하네요. 1999년 1, 2월에 걸쳐서 12연승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20년이 됐죠. 그 이후로 최다 연승 9연승을 달리면서 어느덧 와일드카드 순위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콜로라도 애벌랜치입니다. 과연 두 자릿수 연승까지 갈지 이번 주에 또 지켜보겠고요. NHL 핫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예,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꼽았습니다. 지금 주축 선수들이 조금 부상을 이제 당하면서 좀 흐름이 중간에 약간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5연승으로 다시금 그 흐름을 되찾는 데 성공했고요. 예. 라이언 앨리스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해서 팀 운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첫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여전한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2라인 지금 카일 투리스 선수를 비롯한 그 2라인 자원 역시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라이언 조한스 선수가 약간 부진한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닉 보니노, 칼레 에른크로크, 스콧 하트널, 컬튼 시즌스 같은 선수들이 지금 3, 4라인에서 상당히 팀 공격에 보탬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1라인이 조금 부진한 것도 좀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슈빌도 여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5연승을 했고요. 5연승으로 센트럴 디비전 선두 자리로 올라갔었는데 저희 오늘 녹음일에 위니펙이 밴쿠버를 잡고 다시 지금 1위를 탈환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센트럴 디비전 2위 위치해 있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5연승. 이 연승도 언제까지 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NHL 핫앤낫 핫 오늘 세 번째 팀이 있네요. 잊혀질만 할 때쯤 올라오는 팀이 있죠.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댈러스 스타스가 지금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1월 들어서 또 좀 좋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은 보스턴을 접전 끝에 제압을 했고요. 예. 디트로이트 버펄로에게는 무려 4점, 7점을 넣는 이제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면서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와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벤, 세긴, 뭐 라들로프 이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요. 보조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팍사라든지 제이슨 스페차 선수도 조금씩 이제 공격이 트이고 있는 부분이 좀 상승세의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예. 앞으로도 이런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한 댈러스는 좋을 것 같고 용 클링베리 선수는 지금 NHL 특급 수비수로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포인트 기록을 찾아보니까 10경기 연속으로 지금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스웨덴 선수 수비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올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클링베리 선수까지 이제 확실하게 뭐 특급 수비수라는 호칭을 붙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댈러스 스타스의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니까 7승 이상을 할 정도로 좀 흐름이 좋은데 디비전 4위에 있습니다. 3위 세인트루이스와 격차가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와일드카드 순위에선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댈러스 스타스 슬슬 또 올라오는 또 낌새를 보이고 있네요. 핫! 총 3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낫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암울했던 낫. 첫 번째 팀 어딘가요? 요 팀이 낫인데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꼽아왔습니다. 아, 이 팀에게도 드디어 고비가 한 번 온 건가요? 드디어 한번 고비가 찾아왔고요. 1월 들어서 지금 예전의 기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전에 캘거리전을 시작으로 지금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3연패 기간 동안 평균 4실점 이상을 할 정도로 실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팀의 1번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빅토르 헤드만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3경기 모두 지금 1라인에서 실점이 겹친 모습이 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헤드만 선수가 있었다면 또 이런 모습이 좀 덜 나타났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팀의 공격을 1번으로 책임지는 쿠체로프, 스탬코스 선수도 3경기 동안 각각 1포인트에 그치면서 부진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팀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헤드만 선수가 어쨌든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팀에서 언급을 했고 올스타전에서도 이제 대체 선수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헤드만 선수가 일단 빨리 복귀해야 되고 올스타전이 지금 템파베이에서 올해는 열릴 예정이거든요.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최근에 주춤하는 가운데 오늘 베가스 골든 나이츠가 승리를 했고요. 이러면서 베가스 골든 나이츠가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제치고 서부를 넘어 NHL 전체 1위로 올라섰더라고요. 템파베이가 자리를 내주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올해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를 봤을 때는 1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생팀이 이 정도로 잘하고 신생팀에게 1위를 뺏길 것이라고는 저는 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비를 맞은 템파베이의 행보를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템파베이에 이은 낫 두 번째 팀 어딘가요? 2주 연속 이 팀을 언급을 드리게 됩니다. LA 킹스로 꼽아봤어요. 아하, LA 킹스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제이크 머슨 선수를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선수는 빠르게 복귀를 했는데 샌호제이, 피츠버그, 애나하임에게 모두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지금 퍼시픽 디비전 라이벌 두 팀에게 각각 패배를 했고요. 애나하임한테는 일주일 동안 지금 2패를 당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공격, 수비, 골리 모두 문제가 나타난 점 역시 좀 머리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LA가 지금 3경기에서 불과 3점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공격에서 아예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매경기 30개가 넘는 슈팅을 허용을 했어요. 수비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존슨 퀵 선수가 부진을 해도 지고 잘해도 지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상황으로 총체적으로 모두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결과 승점 53점으로 플레이오프권에서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 한때 퍼시픽 1, 2위를 다투던 팀이 이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기점으로 뭐 템파베이와 마찬가지로 한시라도 빠르게 지금 이 분위기를 끊지 못한다면은 세너제이랑 애나하임이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거든요. 이 두 팀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캘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미끄러지면 정말 상당히 힘든 시즌을 플레이오프도 힘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센트럴 디비전이 여전히 지금 5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빠르게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 킹스의 위치는 디비전 3위 바깥에 있고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6연패를 당했어요. 6연패를 당한 끝에 오늘 이제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에 뉴욕 레인저스를 잡고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연패 탈출이 계기가 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NHL 핫앤낫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NHL 경기 리뷰 해보겠습니다. NHL 경기 리뷰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대결 역시 지난주에 예고됐던 경기에서 참 라이벌전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경기를 꼽으셨군요. 캘리포니아 라이벌리 중 애너하임과 LA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네, 애너하임 덕스와 LA 킹스의 대결.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번 주에 2번 만났다고요? 이번 주에 2번을 만났는데 이번 시즌 총으로 봤을 때는 애너하임과 LA가 5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4번째 대결이었고요. 상대 전적은 이제 이 전 경기까지 2승 1패로 LA가 앞서긴 하지만 첫 2경기가 연장과 슛아웃 승부였기 때문에 애너하임도 승점을 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경기에서는 애너하임이 4대2로 또 정규 시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양팀이 가져간 승점은 4점으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애너하임과 LA 대등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두 팀의 올 시즌 4번째 대결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양 팀의 상황이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애너하임 덕스의 상황은 어땠나요? 좋게 말하면 아주 꾸준한 시즌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아주 그냥 특출나지 않은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패트릭 이브스 선수를 제외한 모든 주축 선수들이 지금 로스터에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완벽한 전력을 가동하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반등세에 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상자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승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를 했으면 부상자가 다 돌아오면 정말 크게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이제 예상이 많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연말과 1월에 접어들어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고 있는 부분은 좀 앞으로의 애너하임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너하임 덕스의 상황은 그랬고요. 이에 맞서는 LA 킹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연패 중이었어요, 계속. 나스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들어서 지금 찾아온 부진이 전혀 극복이 안 되고 있고요. 휴식기 이후에도 분위기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5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한 부진을 이어나가면서 퍼시픽 1위도 이제 했었던 LA가 순위가 4위까지 떨어지는 좀 수모를 겪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이날 경기 결과는 스코어 2대1 한 골차. 근데 팽팽한 경기였어요. 애너하임 덕스가 승리를 거뒀죠. 두 팀이 상당히 라이벌전인 만큼 격렬한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의외로 또 페널티는 3개밖에 없는 또 깔끔한 경기라고 하면 깔끔한 경기였습니다. 3피리어드의 경기에 모든 골이 나왔고요. 라이언 캐슬러 선수가 티빙 결승골로 넣으면서 이제 애너하임이 승리를 거뒀네요. 2피리어드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가면서 막 골대도 때리는 장면들을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3피리어드에 3골이 다 나왔는데 승자는 애너하임 덕스였습니다. 이 경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팀 입장에서 각각 어떤 점들을 좀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승자 애너하임 덕스 쪽 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일단 있었을까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센터진의 페이스오프 존재감이 역시나 애너하임은 남다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애너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슬래프, 캐슬러, 헨리크, 베르메트라는 라인별로 지금 상당히 이상적인 센터진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스탯을 찾아보시면 3라인 센터인 아담 헨리크 선수를 제외하면 전원이 67%가 넘는 페이스오프 성공률로 LA 센터진을 완벽하게 압도를 했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따낸 페이스오프 개수는
총 40개 중에 29개였어요. 이 정도로 오.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반면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프 카터 선수가 부상으로 오랫동안 결장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힘들었고요. 페이스오프에서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진에서의 그 페이스오프에서 빛났던 부분, 일단 뭐 이 경기의 승인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애너하임 덕스 또 다른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좀 꾸준히 달리는 하키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나임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내내 LA 진영으로 퍽을 상당히 깊게 밀어 넣은 이후에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제 퍽을 따내거나 턴오버를 유도를 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 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먹혀들면서 LA를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을 했어요. 예.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애나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팅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을 했고요. 예, 뭐 애나임이 기록한 2골 모두 지금 이러한 플레이에서 모두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이런 꾸준히 달리는 하키의 결과는 2대1 승리로 마무리 지었게 되었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애너하임의 스케이팅 움직임, 뭐 그런 것들도 또 애너하임에게 힘을 보태줬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너하임 덕스 쪽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LA 킹스 쪽을 보려고 합니다. 뭐 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 경기를 통해서 또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피타르 라인을 제외한 득점에서 좀 부진하다는 부분이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나면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진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있는 코피타르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 한 골에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이 라인을 제외한 다른 라인에서 지금 득점을 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 경기를 내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라인으로 출전한 캠페, 피어슨, 토폴리 선수는 슛을 8개나 쏘았지만 좀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코피타르 선수의 좀 짐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득점력 이 경기에서도 또 한 번 느끼는 대목이었네요. 자, LA 킹스에 대한 또 페인 한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LA 쪽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다면서요? 이번 경기에서 사실 조너선 킥 선수의 활약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애나임이 1피리어드에 정말 모든 부분에서 LA에서 앞서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좀 덤페인 체이스와 같이 좀 스케이팅을 활용한 공격이 완벽하게 먹혀들면서 슈팅 수가 17대 5로 완벽하게 좀 찍어 누르는 그런 경기 운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가 이제 팽팽하게 갔던 이유는 이제 퀵 선수가 정말 모든 슛을 다 막아줬기 때문인데요. 1피리어드 17개의 슛을 모두 막아낸 것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한 2개 정도가 들어갔다면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2피리어드부터는 또 LA가 괜찮았어요. 경기 흐름이 이제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좀 득점이 안 나온 부분은 아쉬웠죠. 그런데 경기 전체를 따져도 퀵 선수가 31개의 슈팅을 받아서 29개나 막아냈거든요. 이 정도라면 사실 킥 선수의 활약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말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은 패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여줬던 조나선 퀵 골리였습니다. 애너하임이 LA를 꺾고 승점 2점을 올렸는데 이 경기 결과로 양 팀의 위치가 똑같아졌었다고요? 승점이 53점으로 맞춰지면서 두 팀이 거의 승점이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바깥으로 순위가 밀려 나갔는데 NR 같은 경우는 또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에 조금씩 다가가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NR이 세너제이한테 좀 패배를 하고 LA는 또 이겼죠. 레인저스를 잡아내면서 좀 차이가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두 팀의 위치는 좀 비슷한 상황인데 분위기는 최근 달랐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LA는 계속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고 애너하임은 그 반대에 있고요. LA가 이 경기를 또 지면서 6연패를 기록을 했던 경기였고요. 이 6연패가 그 LA가 6연패를 했던 게 200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거의 10년 만에 6연패를 맛봤던 또 LA 킹스였습니다. 지금 2007년이면 사실 LA가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을 때인데 그 정도로 지금 LA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정말 좀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경기의 MVP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애나인 덕스에서 뽑아주셨겠죠? 예, 라이언 캐슬러 선수를 꼽아봤어요. 예. 상대 라인의 확실한 수비는 물론이고요. 3개의 슛블럭 그리고 페이스오프, 경기의 결승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뭐 캐슬러 선수가 전천후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영향으로 본다면은 영향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캐슬러 선수가 37경기나 경기에 출장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팀이 캐슬러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뭐 캐슬러 선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네요. 그렇군요. 라이언 캐슬러 결승골의 주인공 이 경기의 MVP로 선정해 봤습니다. 경기 리뷰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주목되는 매치업 소개를 드릴 순서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지 않네요.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예, 이번 주는 26일부터 29일까지 NHL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기를 꼽아 드릴 텐데 예. 금요일은 제가 알기로 이제 모든 팀이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경기를 좀 팀 경기를 찝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와 시카고, 어떻게 보면 2015년 스탠리컵 결승전 리매치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다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상당히 처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템파베이는 이제 앞에 쌓아놓은 것 덕분에 뭐 동부 1위를 하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처지긴 것은 사실이에요. 이 네. 경기를 기점으로 어느 팀이 좀 분위기 반전을 깨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템파베이가 경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백투백으로 시카고와 내슈비를 만나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경기는 어쩌면 스탠리컵 파이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또 수요일 경기인데 버펄로와 에드먼턴, 이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네. 경기는 항상 아이클과 맥데이빗 이 선수들의 이제 매치업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뭐 전통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캘거리와 에드먼턴, 지금 뭐 캘거리는 또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예. 에드먼턴은 그래도 지금 3연승을 거두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혹시 뭐 버펄로, 캘거리 이렇게 연파하면은 또 흐름을 아주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경기들 가운데 꼽아주신 경기들 보니까 템파베이가 2경기가 있고 에드먼턴이 2경기가 있어요. 템파베이 아까 고비가 왔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시카고와 내슈빌 상대로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이 되고, 에드먼턴도 글쎄요,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연승을 2번 정도는 해야 예. 그나마 와일드카드 경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도 한 3연승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이렇게 3연승, 4연승 하다가 또 금방 또 까먹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뭐 지금 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었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3연승, 4연승 하다가 또 2연패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흐름이 초반부터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승점이 많이 까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에드먼턴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버펄로전, 캘거리전 지켜보겠습니다. NHL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주 경기 또 결과들을 기다려 보겠고요. 비하인드 넷 NHL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비하인드넷 132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10며칠 정도 남았네요.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아이스하키 종목 각 팀들의 최종 명단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대표팀도 발표가 됐고요. 또 우리랑 한 조에 있는 팀들도 발표가 됐고 눈에 띄는 팀들이 꽤 있네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에 대한 소개는 이따가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다른 나라 팀 로스터 발표에 대한 소식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굵직굵직한 팀들이 명단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오늘 스웨덴, 체코, 슬로베니아 이 세 팀의 최종 명단에 대해서 살짝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웨덴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예, 이번 스웨덴도 로스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전력 자체가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수 면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KHL 살라바트에서 뛰고 있는 리누스 오마르크 선수를 필두로 지금 NLA에서 활약을 하는, 작년까지 오타와에서 활약을 했고 올해는 NLA에서 활약을 하는 빅토르 스톨베리, 그리고 뭐 또 이번에도 NLA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프레데리크 페테르손 이런 선수도 뽑혔고요. SH의 셸레프티오 팀의 지금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아킨 린드스트렘, 페르 린드홀름, 오스카르 멜레르 이 선수들도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선수는 한 라인에서 뛸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지금 공수 양면에서 좀 뛰어난 활약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안톤 란데르라든지 용 클링베리 선수의 형이죠. 카를 클링베리 선수의 선발도 좀 공격진의 깊이를 잘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골리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KHL에서 좀 뛰어난 성적을 남기고 있는 디나모 민스크의 요나스 엔로스 선수와 그리고 쿤룬 레드스타스의 마그누스 헬베리 선수가 좀 주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SHL 백시의 빅토르 파스트 선수 역시 이번 대표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웨덴 랭킹도 랭킹이고 지금 C조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팀이기도 해요. 뭐 이번 평창 올림픽의 또 대표적인 우승 후보로 중에 한 팀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선수 면면을 보니까 여기도 뭐 만만치가 않은 느낌이 확 오네요. 이번 스웨덴 로스터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역시나 수비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스무스 달린 선수가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KHL 수비 득점 랭킹의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스테판 크롬발이나 파트리크 헤르실레이 같은 선수들이 지금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은 5대5는 물론 파워플레이에서 팀에 상당히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뭐 이 두 선수가 좀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린 선수도 물론 이제 기량 자체가 뛰어난 선수기는 하지만 조금 상당히 많이 이 세 명의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넵테 히미크에서 뛰고 있는 에리크 구스타프송 같은 선수들도 이제 상당히 좀 투웨이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발 역시 좀 좋은 선발일 것 같고, 수비진을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25일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러시아도 크게 아주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수비 쪽에 주목을 해주셨는데 일단 라스무스 달린이 온다는 거 자체, 평창올림픽에 라스무스 달린이 온다는 거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 팬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달린도 달린이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언급해주신 수비수들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이 C조에 속해 있고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웨덴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바로 첫 상대, 우리나라와 함께 A조에 속해 있는 체코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명단도 많은 관심을 끌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체코의 명단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KHL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꼴리 3인방 중에 2명이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파벨 프랑쿠즈 선수와 도미니크 프루흐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활약을 봤을 때는 프랑쿠즈 선수가 1번으로 나설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근데 프루흐 선수도 지난 채널컵이나 항상 유럽 대회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와도 버겁다라는 이제 다른 팀에게는 좀 골치가 아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을 뽑힌 리그를 봤을 때 체코의 엑스트라 리가라든지 그리고 KHL, NLA에서 모든 선수들이 선발이 됐어요. 이제 핀란드 리가라든지
스웨덴의 SHL에서는 선수 선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KHL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이르지 세카치라든지 루카스 라딜, 양 코바르 선수와 같은 스코어러들을 포함을 해서 NLA에서 뛰고 있는 로만 체르방카, 그리고 이 선수는 예전에 체르방카 선수는 예전에 아방가르드 옴스크에서 야로미르 야그르 선수가 굉장히 극찬을 한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선수였고, 그리고 HC 풀젠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밀란 굴라스, 토마스 메르틀 같은 선수들이 공격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에서 지금 코메타 브루노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마르틴 에라트,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L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이 선수는 또 주장으로 팀을 이끌 것이고 여전히 지금 뭐 체코 엑스트라리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체코의 공격이나 골리 부분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체코 역시나 KHL 소속 선수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뭐 체코의 엑스트라 리가 선수들, NLA 뭐 등등 해서 멤버가 상당하네요. 자, 체코의 이번 로스터에서 일단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셨어요? 예, 뭐 수비진 부분도 이제 언급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좀 재밌는 선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KHL 중심 수비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테크 모지크, 토마시 조로르나 같은 선수와 야쿰 나크나달 이런 선수들을 선발했는데 이 선수들은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양 콜라르라든가 토마시 쿤드라데크, 아담 폴리세크와 같은 좀 신장이 크고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이제 동시에 많이 뽑았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6명의 선수가 탑6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어떻게 이제 페어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체코 수비진도 재미있게 좀 잘 짜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가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의 첫 번째 상대입니다. 좀 첫 경기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도 체코전에 특별히 또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성이라는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체코 상대로 좀 어떤 대비와 좀 전략이 있으면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체코를 상대로는 이제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코를 상대로 이제 전지훈련 같은 걸 떠났을 때 체코 프로팀과의 성적과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지가 않았고요. 예. 게다가 지난 채널원컵에서 체코의 모습을 봤을 때라든가 그리고 지난 채널원컵에 체코랑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때 좀 한번 붙어봤으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익숙해질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팀의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채널원컵에서 그걸 다 보여줬죠. 예. 이런 부분에서 체코는 분명히 대비책을 들고 나올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뭐 체코에서 이제 체코가 채널원컵에서 한 경기를 보고 뭐 대응책을 세울 수는 있지만 선수들의 이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감독 코칭 스텝의 역량이 좋다면 한번 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대처가 되는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좀 북미 스타일의 하키를 한다고 봤을 때 체코가 북미 팀을 상대로 성적이 어땠냐라고 하면 사실 좋았어요. 이제 지난 채널컵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예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네. 캐나다 로스터가 이미 나왔었고요. 체코가 이번에 나왔어요. 어디가 더 셀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나다가 채널컵이랑 상당히 팀 컬러가 달라졌어요.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할 때 확실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었냐면 채널컵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렸기 때문에 KHL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대거 소집을 해서 예. 그쪽에서 고를 수 있는 선수들 중에 옥석을 가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슈펠린저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대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북미에서 AH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몇 명 이제 들어오고 하죠. 그러면은 팀 컬러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뭐랄까 지난 채널컵에서 봤을 때 좀 조직력 부분에서 떨어져 보였던 그런 팀과는 좀 약간 컬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조직력을 얼마나
올렸냐에 따라서 사실 캐나다가 좀 체코 해볼만 할까 안 할까는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조직이 많이 안 올라왔다면 사실 체코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채널원컵에서의 결과가 증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3대1로 패배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좀 조직력에서 재미로 본다면은 충분히 캐나다도 이제 체코를 압도할 수도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구성을 했고요. 예. 체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선수 구성이라면은 지난 채널원컵 정도의 조직력이 캐나다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로스터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와 한 조에 있는 체코, 캐나다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서의 마지막 소개팀이 될 텐데 바로 B조에 있군요. B조에 속해 있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슬로베니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인상적인 또 느낌을 줬던 팀이기도 해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로스터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슬로베니아의 이제 로스터 구성을 봤을 때는 KHL, 엑스트라리가, EBL, DEL, 프랑스와 같이 사실 유럽 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거의 다 소집을 한 느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고 가장 이제 주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름이라면 역시 KH의 로베르트 사볼리치 선수. 이 선수는 지금 아드미랄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로크 티차르 선수. 이 두 선수가 사실 최근에는 가장 선두에 설 만한 이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선수가 사실 올 시즌 KHL에서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데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조금 이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지난해까지 체스카 모스크바에서 뛰었던 얀 무르삭 선수도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을 거의 매 시즌 당하면서 좀 기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볼리치나 티차르 선수보다도 더 뛰어난 선수였지만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SHL으로 또 이적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무르삭 선수 역시 유럽 상위급의 공격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사볼리치, 티차르, 무르삭 요 세 선수가 좀 슬로베니아의 공격을 확실하게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포함된 이번 슬로베니아 대표팀입니다. 이번 슬로베니아 대표팀 명단을 쭉 보시고 낯익은 이름들도 꽤 있었다고요? 상당히 이제 낯익은 이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혹시 4년 전에 열렸던 고향 D1A 경기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익숙한 이름이 많을 거예요. 2014년에 고향에서 치러졌던 세계선수권 대회 그때 그렇습니다. 디비전 1 그룹 A였습니다. 거기에서 뽑힌 선수들이 중복으로 뽑힌 선수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무르삭 선수 역시 이 로스터에 포함됐던 선수였고 로드만 형제 상당히 이제 슬로베니아 하키에서 유명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얀 우르바스 그리고 만제 쿠랄트, 지가 판스, 지가 파블린, 블라즈 그레고르치, 루카 크란차르 이런 선수들이 4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상당히 좋은 기억을 안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번에 또 이변을 또 한국 땅에서 펼치게 된다면은 또 재미있는 결과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4년 전과 비교해서 장소는 고향에서 강릉으로 바뀌었지만 그 선수들에게는 또 감회가 또 남다른 이번 한국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제 B조에서 러시아, 미국, 슬로바키아를 상대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조이긴 해요. 너무 어렵죠, 사실. 이제 미국이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팀 색깔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슬로베니아의 로스터나 공격력의 수준으로 사실 슬로바키아의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올림픽의 우승 영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로스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난 채널컵 로스터에서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그게 더 무서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슬로베니아의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조별 예선 이후에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한번 노려봐야죠. 슬로베니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번 주에
그 최종 명단 발표한 나라들이 더 있어요. 예, 더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슬로바키아 뭐 이런 국가들도 있고 이제 25일에는 러시아 또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거의 로스터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한번 러시아 대표팀 명단이 또 주목이 되는데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슬로바키아, 독일 등등 해서 또 한번 오늘과 같은 다른 나라 로스터에 관한 또 설명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깐만 또 쉬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남자, 여자 대표팀의 올림픽 최종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 여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일정까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 대표팀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천소촌에서 총 37명의 선수가 소집돼서 훈련을 가졌는데 37명 중에 올림픽에 나갈 25명의 명단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에 엔트리가 발표가 됐어요. 쭉 보면 일단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대표팀에서 뭐 세계선수권,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서 봐왔던 채널 원컵까지 뭐 크게 달라진 뭐 깜짝 선발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일단 지난 12월 가장 최근 대회니까 채널 원컵 대회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 없었는데 들어온 선수는 브라이언 영, 조형곤, 박진규 선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명단에서 빠진 선수는 김혁, 김동환, 신형윤, 권태환 선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브라이언 영 선수는 그 당시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좀 채널 워크에 빠졌던 거라고 알고 있었고 뭐 대표팀에 들어온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박진규 선수도 꾸준히 대표팀에서 뭐 봐왔던 선수입니다. 조영곤 선수가 이번에 수비수에 이름을 올렸는데 상무의 조영곤 선수. 저는 조영곤 선수의 좀 합류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이현수 기자님이 보셨을 때 이번 명단 어떤 점들에 좀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이제 거의 생각한 수준으로 거의 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뭐 오랫동안 봐온 선수들을 계속 이제 쓰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조금은 아주 뭐 좋은 의견을 드리기는 저는 좀 왜 모르겠는 게 네. 사실 팀에서 아주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실점 감각에서 좀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선발을 우선시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좀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물론 코칭 스태프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이 선수들이 혹시나 올림픽에서 좀 실점 앞서 제가 지적드린 실점 압력의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속팀에서 잘 하지 못하는데도 뽑히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은 이제 좀 뒤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라인업이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오랫동안 많이 봤던 그리고 오랫동안 좀 테스트를 많이 했던 선수들을 정말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 중에서 좀 신영윤 선수가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하이원에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생각만큼의 성장도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2년 전이나 뭐 3년 전부터 생각을 많이 뽑아왔던 선수가 이제 감정이나 코칭 스텝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거나 좀 근데 시선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좀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즌에서 좀 신음을 하는 부분이 이런 성장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해 팀 성적으로 봤을 팀에서의 이제 활약도를 봤을 때는 김혁 선수나 권태환 선수도 그렇게 나쁜 선발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들도 결국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명단에서 빠진 선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신영윤 선수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영윤 선수는 그동안 꾸준하게 대표팀 명단에 들어왔던 선수였는데 이번에 올림픽 명단에서는 좀 제외가 됐다는 점이 일단 가장 눈에 띄었고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이름을 봤던 이용준 선수라든지 이런 뭔가 할 만한 깜짝 선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 내지 상상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 예, 뭐 결과적으로는 좀 공백을 이제 아무래도 여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극복을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제가 우려로 좀 표명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수들이 그냥 팀에서 잘해버리면 사실 이거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네, 남자 대표팀은 이제 그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19일부터 22일까지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했고요. 오늘 1월 22일 진천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재소집돼서 진천선수촌 훈련을 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평가전 일정이 나왔어요. 2월 3일과 2월 5일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카자흐스탄과 두 번의 평가전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2월 8일에는 역시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슬로베니아와 평가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전이 안양 실내빙상장에서 2월 10일 토요일 러시아. 이거 러시아전 기대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총 3번의 평가전을 치르게 되면 이제 2월 15일에 올림픽 첫 경기를 맞이합니다. 체코, 스위스, 캐나다 차례로 상대하고요. 8강에 올라가면 2월 20일에 8강전을 치르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2월 21일이 8강전이군요. 그게 아니면 2월 20일에 이제 8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고요. 뭐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가면 경기 수는 더 늘어나겠죠. 개인적으로 평가전 일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속돼 있는 체코, 스위스, 캐나다의 스타일을 하나 하키랑은 한 번도 붙지 않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좀 그런 스타일을 좀 구사를 하는 좀 유럽 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평가전 상대로 섭외를 했다면 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자흐, 슬로베니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별 예선을 대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상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4번의 경기로 어느 정도 올림픽의 성적 정도까지도 제 생각에 좀 윤곽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평가전 관련된 내용도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여자 대표팀 보겠습니다. 여자 대표팀이 미국 미네소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남북 단일팀 이슈가 터졌고요. 그게 1월 17일이었습니다. 합의가 됐던 게 1월 17일이었고 1월 18일에 여자 대표팀 총 23명의 최종 엔트리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과 비교해봤을 때는 일단 제니 김 노울즈, 박윤정, 임대넬, 희수그리핀, 이준규 선수가 들어왔고 이규선, 이민지 선수가 빠지는 그런 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여자 대표팀의 일정은 진천 선수촌 재소집이 이제 19일부터 잡혀 있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과에 얽혀 있습니다. 네. 일단 다들 알고 계시죠? IOC 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주말에 남북 단일팀 구성 승인이 됐고 우리나라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 해서 총 35명 엔트리는 그렇고 경기에 나서는 22명 중에 3명 이상은 북한 선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자 대표팀은 2월 4일에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스웨덴과의 평가전에 한 차례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2월 10일 스위스전이 첫 경기고요. 스웨덴, 일본을 차례로 만나고요. 8강전에 올라가면 17일 토요일이 되고 아니면 18일에 순위 결정전 첫 번째 경기 그리고 4강전을 하든지 그 이후에 또 순위 결정전 두 번째 경기. 그러니까 여자 대표팀은 최소 5경기가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자 대표팀에 관한 이야기 다음 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 대표팀 명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진천 선수촌 취재를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박힘찬 PD 전화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볼까요?
네, 오늘 녹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박힘찬 PD를 전화 연결해서 제99회 동계체육대회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천 선수촌 오늘 미디어데이 어땠는지 또 분위기도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연결해봅니다. 박힘찬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천 선수촌 다녀오는 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이신가요? 서울은 들어왔는데, 예, 또 서울이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네. 예, 차가 많이 막혀서, 녹음 시간을 맞출 줄 알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를 일단 보이는 주차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세워놓고, 지금 전화 연결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뭐 저랑 이현숙 기자님이 둘이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특히 네네. 지금 동계체전 내용이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전화 연결로나마 오늘 좀 소식을 듣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9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최종 리뷰를 간략하게 좀 해볼게요. 목동 실내 빙상장에서 각 부문별로 결승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저희 영상 확인하신 팬분들도 많은데 일단 부문별로 오늘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보면서 대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1월 16일에 초등부 결승이 있었어요. 경남 대표 창원 데블스, 서울 대표 자이언트 팀과의 대결 7대2로 자이언트가 승리를 했고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뭐 경기 자체도 참 초등학생 선수들 경기 재미가 있었는데 응원 열기 정말 대단하던데요. 어땠습니까? 뭐 초등부나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까지 뭐 학생들 대회는 어딜 가든 어느 경기든 예, 부모님들의 그 열화 같은 응원은 예, 변함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경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박태영 선수가 3피리어드만 3골을 넣으면서 뭐 4골 1도움 승리를 주도했어요. 저희 하이라이트 업로드가 됐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온더스포츠에서 그동안 업로드됐던 하이라이트 영상 중에서 댓글 수도 제일 많고 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작자로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뭐 항상 매년 이제 저희가 뭐 동계체전이나 주요 대회 결승전 정도 이제 초등부 대회 경기가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항상 뭐 좋아요나 아니면은 뭐 공유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항상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역대급으로 많이 달린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하지만 뭐 정작 제일 중요한 조회수는 예,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일반적인 수준이고 다만 이제 초등부 부모님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뭐 조회수는 큰 차이 없었다는 거. 예. 네. 그리고 경기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서울 대표로 나온 자이언트 팀이 이제 좀 피지컬이 많이 좋았죠. 그래서 뭐 선수들 뭐 한 5, 6학년만 되면 벌써 예, 요새 많이 부쩍부쩍 크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창원 데블스 팀 선수들보다 막 머리 한두 개가 더 큰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고 하다 보니까 경기 시작 전에는 뭐 오히려 자이언트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창원 데블스가 또 그런 작은 체구를 가지고도 예,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공격 수비를 풀어내면서 이 피리어드까지는 예, 막상막하에 정말 재밌는 경기들을 펼쳐냈고 3피리어드에 들어서는 이제 뭐 체격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예,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죠. 그래도 예. 창원 데블스 골리부터 해서 좀 멋진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 뭐랄까 이제 정말 하키가 재밌고 좋아서 여기에 막 몰입해서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들이 보여서 인상 깊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초등부 서울 대표 자이언트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중학부 결승이 1월 19일에 있었어요. 서울팀끼리 대결이었는데 광운중학교와 중동중학교의 대결. 상당히 접전이었고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슛아웃까지 가서 2대1로 중동중학교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던 경기였어요. 중학부 경기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뭐 이번 동계체전에 들어서 가장 보기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예. 정말 숨막히는 접전이라는 그 단어 수식어가 어울리는 경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그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뭐 하키 팬분들도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더 경기에 몰입하고, 응원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뭐, 골도 많이 안 났고, 뭐, 슈팅도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팀 골리들의 그런 선방쇼가 굉장히 눈부셨었고, 승부샷까지 갔었는데, 승부샷에서도 이제, 진짜 작은 하나 차이였거든요. 예. 골리가 막았는데, 그게, 뒷발 맞고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게 그러게요.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뭐, 그런가 동시에 뭐,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광운중 선수들은 막,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반면에 또 중동중학교 선수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도 같이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정말 아이스하키 경기인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았나, 예.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멋진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리그 올해 왕중왕전 우승팀이 광운중학교였는데 동계체전 3연패가 불발됐고 중동중학교가 동계체전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두 팀이 또 인연이 있더라고요. 2년 전 동계체전 결승에서 그때도 슛아웃을 갔거든요. 그때는 광운중이 이겼었는데 중동중학교가 이번에 똑같이 슛아웃 승리로 서력을 하면서 우승을 했어요. 새해 첫 대회, 뭐 그동안에 광운중 상대로 연패도 있었던 중동중학교였는데 아주 기분 좋은 승리로 연패도 끊고 우승도 차지했던 중학부 결과였습니다. 다음 고등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부 결승이 1월 17일에 있었고요. 역시 서울팀끼리의 대결이었네요. 경복고등학교와 경기고등학교의 대결. 스코어 2대0 경복고가 셧아웃 승리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날 뭐 진짜 김기환 골리가 뭐 한 60, 70% 이상은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선방쇼가 정말 눈부셨었고요. 안정적인 골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서는 팀들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1, 2, 3 라인까지의 그런 전력차가 크지 않고, 고른 공격과 고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놨던 게 경기고를 상대로 좀 더 짜임새 있는 모습들을 가져갔던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의 능력을 활용한 그런 활동량을 압도로 하는 그런 경기들로 좀 맞섰는데, 뭐 공격 찬스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미환 골리의 선방이 좀 눈부셨었고,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또 경복고에 있는데 8번 선수였죠. 그래서 이 선수의 활동량이 공격과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좀 눈에 띄었었고, 그다음에 9번 선수였던 이영석 선수도 뭐 슛블럭, 고등학교 선수가 그렇게 슛블럭을 과감하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었고, 그다음에 뭐 패스워크라던가 경기를 좀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경기고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경복고의 김기환 골리가 준결승에 이어서 결승에서도 똑같이 24세이브 무실점 팀 승리에 또 많은 기여를 하면서 완봉승 경복고가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동계체전 결승에서 연장패로 지면서 준우승했던 경복고였는데 그 아쉬움을 털고 올해 3년 만에 또 우승을 차지했던 결과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결승전 정리를 해봤는데 글쎄요, 이게 아마추어 아이스하키 선수들 경기 보면 또 분위기가 다르고 뭐 플레이도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부하고는 또 확연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학부 경기와도 많이 달랐던 초중고 경기가 아니었을까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현장에서는 어떠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때가 안 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순수하고 뭐 그런 순수함을 바탕으로 경기에 몰입하고 자신들만의 하키를 풀어내는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던 모습들이 뭐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보기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실업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업부는 이번 대회 총 5팀이 나왔는데 예선이 있었어요. 일단 1월 17일에 인천 대표 대명 킬러 웨일즈와 경기 대표 안양한라의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0 대명 킬러 웨일즈가 완승을 했네요. 뭐 이날 한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수가 10명이었었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한라 같은 경우에 11명, 그리고 대명에서는 13명의 플레이어 수가 2조, 3조 이렇게 뭐 2조 반 이렇게 라인업을 꾸려서 나왔었는데
막상 라인업을 열어놓고 보니까 예, 뭐 아시아리그 경기 수나 아니면은 일반 실업팀의 그런 경험의 숫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예, 신생팀인 대명에 더 많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분이 좀 승부를 갈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라가 지금 최근에 합류한 루키 선수들, 그리고 공격진의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디펜스 김현수 선수나 송영철 선수가 공격 라인까지 올라와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하는 정도까지의 그런 경기들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포지션 적응 부분에 있어서 세밀함이 공격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찬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완성을 못 시켰던 게 좀 한라에게서는 페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좀 불필요한 페널티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5대3 파워플레이 찬스 기회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득점을 해내지 못한 부분이 좀 한라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었고, 대면 같은 경우에는 시종일관 전부터 한라를 좀 압도하는 그런 경기력으로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한라나 대명이나 아무래도 좀 그동안 좀 쉰 기간도 있고 예. 선수들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더 눈에 띄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대명의 이창민 골리, 한라의 전종훈 골리가 출전해서 각각 무실점, 5실점으로 또 희비가 갈렸고요. 대명 킬러벨즈가 안양 한라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갔던 예선 경기였습니다. 준결승 경기 봅니다. 1월 18일에 경북 대표 상무와 인천 대표 대명 킬러 웨일즈의 준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3대2의 스코어까지 팽팽하게 갔었어요. 최종 스코어는 5대2. 마지막에 MT넷 골까지 보탰던 상무의 승리로 끝나면서 상무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상무는 딱 2조. 10명의 플레이어가 경기에 나섰었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 김범민 선수나 성우재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해서 15명의 플레이어로 해서 3조를 꾸려서 나왔었는데, 글쎄요, 좀 집중력 부분이 전날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대명이었는데, 예. 그게 오히려 좀 자신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전날 경기와 비교해 보면은 한라가 했던 불필요한 페널티들, 그다음에 5대3 파워플레이를 찬스로 만들어내지 못한 장면들, 그런 부분들이 이날 경기의 대명에서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예. 또 공교롭게도 좀 그런 같은 모습들이 반복돼서 있는 팀에게서는 나와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경기 집중력에서 좀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상무는 2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리스크가 있음을 좀 위험을 감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긴장도 하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차이에서 좀 경기가 기울었던 것 같고요. 예. 배장호 골리는 상무에서 확실히 성장을 했고 안정감을 무기로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배장우 골리 한 명 포함해서 11명의 선수가 라인업에 있었던 상무가 17명의 대명 킬러벨즈를 꺾고 결승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표 웨이브즈와 강원 대표로 나온 하이원의 준결승 경기가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경기가 안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이원에서 일단 기권을 해서 경기가 사라졌고요. 기권을 했어요? 앞 경기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유는 딱히 정확하게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지인분들이나 선수분들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감기 독감 걸린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나설 수 있는 숫자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근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기권을 하는 바람에 웨이브즈가 쉽게 결승까지 부상승을 올라가게 됐죠. 하이원의 기권, 하이원의 몰수패가 되면서 웨이브즈가 경기 안 하고 자동으로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실업부는 서울 대표 웨이브즈와 경북 대표 상무의 결승전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결승전이 또 치열했어요. 1피리어드에 이성진 선수 선제골, 2피리어드에 또 이성진 선수 골, 2대0으로 상무가 앞서 나갔었는데요. 웨이브즈가 3피리어드 중반에 강병걸 선수 추격골이 나와서 2대1까지 접근을 했는데
끝까지 한 골차를 상무가 지켜내요. 최종 스코어 2대1 상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날 경기는 이제 상무는 그대로 10명의 선수가 나왔었고 웨이브즈는 플레이오스가 13명이었는데 웨이브즈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라인업의 이름들을 올렸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명단부터 살펴봤을 때는 뭐 이전에 뭐 동양 이글스라던가 아니면 대명이라던가 한라라던가 뭐 실업팀이나 대학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팀을 못 찾았던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가 되게 반가웠었고요. 예.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대부분의 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무가 뭐 쉽게 우승컵을 차지하겠구나라고들 생각을 했었죠. 대명을 이겼고 올라갔으니까 상대가 이제 웨이브즈니까 또 그런 예상을 그렇죠. 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웨이브즈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경기가 동계체전 경기였는데 그때 상무를 상대로 굉장히 대량의 실점을 하고 패했던 그런 경기 장면들도 있다 보니까 누구나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처음 찬스를 만들어낸 것도 웨이브즈였고 시종일관 뭔가 좀 이게 결승전이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 팀워크, 집중력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경기도 접전이었고 이게 결승전이지 뭐 그런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3피리어드는 역대 최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대체 3피리어드 결승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2피리어드까지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호 골리, 웨이브즈 김영호 골리의 환상적인 선방 쇼와 3피리어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다음에 시종일관 공격을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상무의 그런 경기력과 그다음에 그거를 또 다 막아내는 웨이브즈의 수비력 이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정말 눈부셨던 2피리어드였는데 3피리어드에 들어서서 뭐랄까 좀 쌓였던 감정들이 개개인적으로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시영 선수, 한국의 최시영 선수가 연달은 미스컨덕트와 게임 미스컨덕트 그리고 매치 페널티까지 받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심판하고 이제 말싸움에서 시작이 돼서 번졌던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김철준 선수가 이제 슛블럭을 하다가 좀 잘못 맞아서 다리에 부상을 입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심판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진행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창 2대1로 추격하는 과정에서 웨이브즈 박태환 선수가 좀 무리한 페널티를 범하는 바람에 경기 흐름이 많이 끊기고 전체적으로 좀 뭔가 경기장 벤치 본부석 심판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대혼돈의 대혼돈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의 3피리어드 가장 마지막 시간대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대회는 끝났는데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동계체전 대회 자체에 대한 좀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드릴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매치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심판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심판 스스로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동계체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수나 벤치에 있는 코칭 스태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좀 심판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은 존경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모습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었고요. 예. 좀 뭐랄까 경기 아무리 심판이 선출위에다가 자기 선후배가 하더라도 반말을 쓰거나 욕설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이 발생이 됐을 때 선수들이 쓰러져 있으면은 이제 경기를 어떻게 하다가 진행을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서 더 큰 부상으로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좀 경기 흐름이 좀 뚝뚝 끊기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장면이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선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중등부 결승 경기가 이제 슈다웃까지 가는 바람에 대관 시간이 엄청 밀려가지고 대회를 운영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 운영하는데 좀
뭔가 다급하고 조급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급하거나 다급하다 보면은 실수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예, 그런 부분들도, 예, 좀 더 여유롭게 뭐 대관 시간 잡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예, 정말 동계체전이 다른 대회와 더불어서 좀, 재미있고, 예, 뜻깊고, 뭐, 뭔가 의미를 남길 수 있을 만한 경기들이었는데, 그중에 오게티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네. 이제 내년에 100회째를 맞이하는 동계체전이 될 텐데, 이번에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 좀 빨리 시급히 좀 보완이 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을 또 절감하게 되고, 참 선수 부족 때문에 어렵게 시작했던 동계체전이었는데, 또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들으니까, 좀 내년에는 좀 다른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동계체전 리뷰를 여기까지 해봤고, 오늘 진천 선수촌 미디어데이 다녀오셨잖아요. 뭐 네네. 간략하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내용 부분들은 이미, 예, 기사로들 다 접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남자 대표팀 미디어데이였는데, 예, 기자분들이 다들 딴 맘을 먹고 오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기사 보니까 이슈가 여자 대표팀 기사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슈가 이제 여자 대표팀 단일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예. 남자 대표팀 미디어데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소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다른 마음이 아무래도 좀 더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예. 뭐랄까, 조금은, 미디어데이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처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때 있었던 뭐 인터뷰 내용이나 뭐 감독님과 선수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글쎄 아쉽다. 뭔가 좀 더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남자 대표팀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더 오고 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급하게 이제 오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세라머리 여자 대표팀 감독이 이제 진천에 내려와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저녁 한 6시 반쯤에 진행이 된다고 했었고 지금 보니까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내용들도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고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오해도 생기고 뭐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미디어데이 좀 자세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서 예고를 드렸어요. 다음 회 여자 대표팀 남북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모으고 있다고. 예. 네. 그래서 뭔가 비판을 하고 뭔가 까내리고 예, 그런 내용보다는 뭔가 일반 분들, 하키 팬 분들이 아닌 일반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다음 주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모쪼록 전화 연결로나마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네. 하셨고 운전 네네. 조심해서 잘 도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하인더넷 132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133회 역시 1월 29일 월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현섭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김찬 PD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133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